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이수근의 대리운전 1577. 앞뒤가 똑같은 번호 1577. 대리운전 1577. 앞뒤 똑같지 아빠? 아름다운 대한민국 1577. 행복해요. 우와! 네,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매주 금요일 공부의 비법 시간마다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두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의 금요일 밤을 책임지는 금요일의 남자 이남승입니다. 네, 어제였죠. 16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013학년도 대입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특히 올해는 지원 횟수가 6회로 제한이 됐고요. 그리고 접수된 원서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신중하게 주의해서 지원 접수를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대학마다 또 접수 기한도 다르고요. 제출 서류 등의 마감 기한이 다르니까요. 마지막 점검 잘 하셔서 최고의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8월 이번 달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공부의 비법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한 강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수시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전형이죠. 논술 전형에 대한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문계 논술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오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인문계 논술 정복하기를 주제로 특강을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교육협의회 논술 연구위원이자 충남서령고에서 근무하시는 최진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런던 올림픽에서 김재범 선수가 금메달을 땄지요. 그리고서 한 말이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때는 죽기 살기로 했더니 은메달을 땄고 런던에서는 죽기 살기가 아니라 죽기로 했더니 금메달을 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여러분들에게 오늘 논술에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그보다 더 즐겁게 논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께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바랍니다. 그리고 201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전국 상위 0.075%. 네, 이런 성적이라는 놀라운 성적의 주인공입니다. 언어 영역 공신으로 우리 프로그램에서 자주 출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김강원 학생 나와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강원입니다. 작년에 언어의 비법하고 그리고 여름방학 공신 특집에서 뵀었죠. 오늘은 인문계 논술 정복하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기대됩니다. 네. 인문계 논술 특강, 인문계 논술을 정복하는 거 이 두 분과 함께라면 여러분 어렵지 않게 정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특강에 앞서서 최진규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2012학년도 수시 원서 수시 모집에 이어서 2013학년도 수시 모집에서도 주요 대학들의 경우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수시 1차보다 수능 이후 2차에서 선발하는 경우 인원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이 학생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조언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요. 논술 지금 시작해도 과연 될까 걱정하는 학생들이 많죠. 이제 원서 접수가 시작됐기 때문에요. 네. 결론은 지금 시작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논술은 오랜 동안 숙성 기간을 거쳐야 되는 거긴 하지만은 방법과 원리를 알면은 단기간 내에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비법을 오늘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신이 조금 낮더라도 논술 전형으로 서울 주요 대학에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김강원 학생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실제로 제가 학생들을 만나보니까요. 자기는 이제 수시로 갈 거라고 해서 공부를 덜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성적의 제한이 덜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 또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모두 놓치지 마셔야겠죠. 특히 네. 지금 이 시간이요. 인문계 논술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물론이고요. 정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 시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준규 선생님의 채점관도 반하는 인문계 논술 대비 전략 본격적인 특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됐고 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겁니다. 특히 논술 전형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논술 전형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가장 효율적인 그 방법으로 그 과정을 밟아갈 수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먼저 올해 수시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인서울권이나 또는 수도권에서 논술 전형으로 학생들을 뽑는 인원이 상당히 그 많아졌다라는 그런 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에게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도전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선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그 논술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 제목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뭐 이런 노래 제목도 있는데요. 학생들은 정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논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논술도 방법과 원리를 알고 접근하면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좋은 논술이라는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네.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드릴 거고요.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왜 대학이 굳이 이렇게 논술 시험을 치러야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풀어가고 싶은데요. 대학은 사실상 이제 내신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수학 능력 시험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면은 상당히 편하겠죠. 그런데 이제 논술 시험이라는 것이 이제 시험 출제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채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논술 시험을 실시하는 이유가 뭘까?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입시에서요. 그 학생부 중심의 이 내신 제도라는 부분은 학교 간의 실력 차를 정확하게 반영해낼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객관식 시험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창의력이라든지 배경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일부 대학에서는 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이제 31개 대학 정도가 될 텐데요. 이 대학에서 이제 논술을 통해서 학생들이 더 깊이 있는 생각들 또 많은 어떤 지식들이 어떻게 그 형성돼 있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표현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논술의 어떤 주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실제로 내신이 좋은 학생, 수능이 좋은 학생, 또 면접이 좋은 학생, 뭐 여러 학생을 뽑아봤지만은 실제로 학업에 적응하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논술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상당히 적응을 잘하고 또 성적도 잘 나오고 뭐 있다는 그런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역시 이제 대학에서도 논술 전형을 상당히 중시하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논술 전형을 과연 2013학년도에 어느 정도의 대학에서 이렇게 전형을 시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학년도하고 2013학년도하고 차이점은요.
지난해는 38개 대학에서 논술 전형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1개 대학, 7개 대학이 줄었지요. 그런데 줄었기 때문에 선발 인원도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줄은 대학들은 대부분 기독교 계통의 그런 대학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은 대부분 다 논술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대학은 줄었지만 실제로 선발하는 인원은 484명이 늘었습니다. 3%가 늘었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요. 일반 선발보다는 우선 선발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하는 부분은 이제 보실 건데요. 우선 선발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논술 모집 인원이 증가한 주요 대학을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우선 중앙대학 같은 경우가요. 올해의 경우 1138명. 아마 중앙대 전체 정원의 3분의 1 정도를 논술로 뽑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지난해보다 무려 468명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는 1140명을 논술로 선발하는데요. 307명이 증가했고요. 건국대 500명, 지난해보다 119명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인하대 같은 경우는 183명이 늘었고요. 성균관대 99명, 경희대 75명. 성균관대나 경희대는 역시 1100명, 1250명 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인원을 논술로 선발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지요. 자, 그다음에 2013학년대에요. 논술 전형에서요. 우선 선발이 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과연 어느 정도나 늘었는지 간단하게 이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는요. 전년대에 비해서 우선 선발 비율이 10%가 늘어서 60%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10%가 늘어서 70%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건국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에는 우선 선발을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선 선발이 도입되면서 전체 정원의 50%를 이제 선발하게 되는 거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지난해하고 똑같이 70%지만 논술 전체 선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우선 선발도 똑같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숙명여대 같은 경우도 올해 우선 선발을 도입한 그런 대학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에서 왜 우선 선발을 실시할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선 선발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학생부의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 대한 일종의 어떤 배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보면은 수능 성적은 좋은데 학생부가 이렇게 낮은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상당히 높게 적용해서 학생부의 부담을 줄여주고 논술 전형을 통해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제도가 바로 우선 선발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논술 그 반영 비율에 따라서요, 이 전략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논술 반영 비율 가운데 우선 선발 비율이 높은 대학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개 이제 논술을 하면은 이제 논술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질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요. 우선 선발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은 수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선발을 실시하는 대학에서는 최저 학력 기준을 상당히 높게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연세대 같은 경우는 언수에 1등급을 요구한다든지 고려대 같은 경우는 그 일부 대학에서는 언수에 1등급을 요구하지만은 남은 대학에서는 이제 수리를 포함해서 두 개 영역에서 1등급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높은 성적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 성적도 상당히 좋아야 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에서 최저 학력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논술의 어떤 그 내용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합격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에 비해서 일반 선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 선발은 최저 학력 기준이 좀 낮지요. 그래서 대개 이제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은 2등급 2개, 인문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그 평균적인 등급을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2등급 하나인 대학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런 조건에 충족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반 선발 같은 경우는 수능보다는 일단은 내신하고 논술 실력이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라는 것이 대학의 어떤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에 지원할 때는 그와 같은 전략적인 어떤 내용을 통해서 본인이 어느 전형에 적합할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논술을 출제하는 대학의 출제 유형도 여러분들이 세밀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인문계하고 사회계의 어떤 통합 형태로 나오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대라든지 건국대라든지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경기대라든지 동국대라든지 서강대, 이화여대 인문계열 1, 한양대 인문, 홍익대 같은 경우 이런 대학들은 인문과 사회가 통합 형태로 나오는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인문과 사회 통합형에다가 통계 도표까지 넣는 그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경희대 사회계라든지 국민대라든지 또는 숭실대 경상계 또는 인하대 한국외대 같은 경우가 이제 거기에 해당되겠네요. 그다음에 인문계 학생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인문사회 통합형에다가 수리논술형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많은 대학은 아닙니다. 그래서 건국대 인문사회계, 그다음에 고려대, 이화여대, 연세대, 그다음에 중앙대, 한양대 정도가 수리논술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문하고 상경하고 이렇게 분리돼서 출제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건대나 경희대나 연대나 이화여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인문과 자연계열에서 서로 공통문항을 출제하는 대학이 있는데 많지는 않고요. 가톨릭대하고 숙명여대 정도가 이제 된다. 상명대 같은 경우는 이제 분리 출제로 이제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영어 제시문 출제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인문사회계에서요 제시문이 하나가 나오고요. 서울시립대 하나, 숭실대 인문경상계열에서 하나, 이화여대 인문계열에서 하나, 그 다음에 한국외대는 영어 제시문이 2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국대가 그동안에 영어 제시문이 나왔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제외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논술 보는 대학의 전략을 짤 때요. 난 좀 수리 쪽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수리 논술을 보는 대학을 좀 이렇게 피하는 것이 좋겠죠. 나는 영어 독해에는 조금 자신이 없다.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영어 독해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하면 일부러 영어 제시문이 나오는 대학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선택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전략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출제 경향.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일 텐데요. 방금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나는 영어 독해에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많은 학생들은 이제 영어가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은 영어로 쓰는 건 아닌데 독해를 하는 것뿐인데 부담스러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어 독해에 자신감이 있다면 그런 대학을 선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볼 수 있는데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 건가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영어 제시문 출제 대학만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인문 1위 고4 일자가 수능 보기 전에 이제 10월 7일 날 시험을 치르는 거고요. 제시문의 난이도는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 그 외국어 영역의 그 지문 정도를 독해할 수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는요. 11월 10일 날 출제가 되는데요. 인문계열은 3시, 사회계열은 9시, 3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숭실대 같은 경우가 영어 제시문이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경희대하고 날짜가 겹치는데 인문계가 9시부터 11시에 그 시험을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그 경희대 인문계열하고 숭실대 인문계열은 날짜는 같지만 시간 차이는 4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숭실대에서 시험을 치르고 경희대로 건너갈 수가 있는 시간이 됩니다. 다만 똑같이 3시에 치르는 숭실대 상경계열 시험을 치르고 경희대 인문계열은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시험을 치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 11월 8일 날 끝나고 나면은 이 경우는 이제 11월 20일 날 시험을 치르니까 조금 여유가 있죠. 그다음에 한국외대 같은 경우도 11월 17일 정도 이제 시험을 치르니까 두 대학 같은 경우는 약간 여유가 있고요. 경희대나 숭실대 같은 경우는 수능을 치르고 나서 곧바로 시험을 치러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조금 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 4년간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기출문제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가 곧바로 그 대학의 논술 시험으로 가는 어떤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고려대 기출문제를 제가 한번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고려대 그 수시 문제를 보면은요, 제시문 숫자가 4개고 논제가 3개고 답안 분량은 화면에서 보듯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500자, 1400자, 세 번째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120분이었고요. 2011년도는 제시문 숫자가 하나 늘었어요. 논제도 늘어났고요. 그랬는데 이제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분량은 논제가 늘어났지만은 논제 2번이 논제 2, 3번에서 600자씩 이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제시문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3개로 줄었고요. 논제 숫자도 3개가 됐고요. 분량도 400자에서 500자 사이 600자 뭐 제한이 없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20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올해죠. 모의고사를 치렀는데 올해는 제시문이 4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논제 숫자도 2개인데 2번 논제가 소문항 2개로 되어 있고 제한이 없습니다. 논제 1번 문제가 이제 900자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계속해서 120분 동안 시험을 치르다가 올해의 경우에는 100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분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상당히 축소됐다라는 이 부분도 확인하면서 전체적인 시험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뭐 고려대뿐만이 아니라 이화여대도 2시간 시험을 치르다가 올해부터 이제 20분이 또 줄었고요.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고려대학교 모의고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이 모의고사 문제를 꼭 풀어봐야 됩니다. 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가 꼭 풀어보라고 하는 이유는 모의고사 문제는 3번, 4번을 풀어봐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은 모의고사에 나오는 그런 스타일대로 사실은 본 시험에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단지 바뀌는 것은 지문이 바뀌는 거하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도 거의 유사하지만은 보기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주는 거 정도만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대학별로 제시한 풀이라든지 예시답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본 시험에서도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아예 이제 단정을 짓고서 정확하게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도요. 논술 모의고사가 6월 17일 날 치러졌거든요. 그래서 제시문 뭐 5개, 논제 3문항 해서 120분 동안 치러졌고요. 분량은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도 이제 고등학교별로 권역별로 이렇게 치러졌거든요. 그래서 7월 10일서부터 17일까지 이렇게 치러졌습니다. 여기도 이제 120분 동안 했고요. 제시문 5개, 논제 3문항이 나왔습니다. 분량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꼭 말씀을 드리는데요. 논술 모의고사 문제를 꼭 풀어보고 답안 작성의 원리를 반드시 익혀둬라. 정말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지켜줘야 될 그런 사항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논술은 논제에서 물어보는 대로 답을 써야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쓰는 것은 그건 문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논술은 분명히 출제자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제에서 요구하는 걸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시문 가와 나를 비교 분석하시오 이렇게 이제 그 출제된 논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와 나를 비교 분석하라고 얘기를 했으면 비교라는 게 어떠니까 논술에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분석이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요모조모 뜯어가지고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해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연결해서 얘기하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요모조모 뜯어가지고 정확하게 풀어서 얘기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의도에 맞지 않게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거는 출제자의 의도고 어긋나는 답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을 쓸 수 있도록 상당히 여러분들이 그 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그다음에 논술에서는 논술도 시험이기 때문에요. 채점을 할 때는 채점 기준을 분명히 정해놓고 채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답안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은 몇 점 이렇게 이제 분명히 채점 기준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논술은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논술은 정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답안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출제자의 요구사항이 뭔가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부분이다 하는 얘기고, 너무 지나치게 내 생각만 내세우기보다는 논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또 드리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잠깐 특강을 좀 드릴게요. 논술 요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특강을 드린다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논술은 한 가지로 통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술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 어떤 문제든. 그래서 논술은 요약형, 그 다음에 설명형, 평가형, 그 다음에 대안형, 용합형. 그림이 나오고 있죠, 네. 지금. 예, 요 그림은 선생님 제자가 그린 그림입니다. 독수리 오영제인데요. 예, 독수리 오영제죠. 아니군요. 예, 나라라 독수리 오영제네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앞자만 따서요. 요설, 평대, 용 이렇게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설로 평화로운 대지를 유혹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요. 네. 요약형이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시문의 내용을 가지고 핵심적인 내용만 골라서 이제 압축하라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설명형은 그런 뜻이에요. 알기 쉽게 풀어서 서술하라 그런 뜻이고요. 평가라는 얘기는 그런 뜻입니다. 제시문의 내용을 보고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고 또 논리적으로 이거를 따져보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안이라는 거는 그런 얘기잖아요. 어떤 문제 상황이 있으면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제 대안형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융합형은 이 요설평대, 요약형, 설명 요것이 이제 복수로 이어진 경우, 요약형과 설명형, 요약형과 대안형 이렇게 이제 복수로 이루어진 경우에 이게 융합이 됐다 해서 저는 이제 융합형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 원리입니다. 원리가 여러 가지면 여러분들도 복잡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단시간에 논술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원리는 한 가지다. 그 원리는 바로 뭐냐면은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설정하고 파악하고 적용하고 가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설파적가 앞부분만 따면 그렇게 되는데요. 네. 예. 혹시 김두희 아나운서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좀 이렇게 고가처럼 보입니까? 저가처럼 보입니까? 고급스러워 보여요. 색깔이 좀 고급스러워요? 약간 이중적으로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상당히 저가입니다. 그래서 설마 저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설파 저가라는 건 설마 저가 이렇게 이제 의미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외우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어떤 문제든 간에 이 설정, 파악, 적용, 가공 이 4가지 원칙만 제시해서 풀어낼 수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안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판서를 하면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논지를 비교 논제인 거죠? 예. 논술하시오. 자, 요거 이제 요 내용이 그 6월 17일 날 경희대에서 올해 치러졌던 논술 모의고사 문제의 논제 1번 문제입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논제를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이제 설정, 파악, 적용, 가공 얘기를 했는데요. 언제나 제시문 가나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요게 뭐냐면 화시예요. 무엇. 화시거든요. 이게 무엇. 그 다음에 요약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 how입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논지, 요게 뭐냐면은 요것도 화시되는 겁니다. 비교 논술하라는 것은 바로 how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제를 보면은 what과 how를 통해서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하는 거, 그거를 항상 따져보세요. 그러면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이란 얘기죠. 그 가와 내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짤막하게 압축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가와 나의 논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각각의 논지라는 거는 핵심적인 내용 아니에요. 중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비교하라는 말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진술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설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설정이 되는 거고요. 논제에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부분이 이제 파악이 돼야 되는 거죠. 파악이라는 건 이건 뭐하고 연관이 되느냐면 제시문으로 가야 돼요. 이제 우리가 비문학을 읽을 때, 언어 영역 비문학을 읽을 때도 우리가 그렇게 읽어가죠. 그래서 제시문 읽어가면서도 중심적인 내용,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밑줄 치고 별표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파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파악된 내용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적용을 했을 때 무엇? 파악된 내용을 갖다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다 정리를 해서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마치 수학처럼 대입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가공이라는 말은 이렇게 대입된 것을 가지고 자신의 언어로 그대로 갖다가 쓰면 안 됩니다. 자신의 언어로 녹이는 거죠. 녹여서 적절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공의 원리다. 자, 어떤 형태의 문제든 다 이 원리 한 가지만 가지면 여러분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 더 많은 시간을 얘기하고 싶지만은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요. 여러분들한테 시 한 구절을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시 한 구절을 낭독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용혜원 시인께서 쓰신 시인데요. 어떤 경우에도 자포자기하거나 어려움에서 물러나려는 어리석은 생각부터 하기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끈기 있게 대처해 나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참으로 소중하오니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자, 여러분들 정말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열심히 생활하면서 정말 논술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수를 보내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감동입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소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신다는 느낌을 여러분도 받으셨을 것 네. 같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인데 그렇죠. 이 시간 동안에 논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다 파악하고 있는 그런 네. 느낌이 들거든요. 정말 이렇게 강의를 해주신 대로 여러분께서도 준비를 해주시면 논술고사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논술 어느 정도 정답이 있는 시험 문제란 말씀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자, 최진규 선생님 말씀 잘 기억해서 당장 오늘부터 설마 저까? 네, 논술 공부 당장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 김강원 학생의 인문계 논술 공부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최준교 선생님의 인문계 논술 대비 전략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인문계 논술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첫 번째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주제는 너무 많이 들어오신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논술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바로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시험을 준비할 때 어떤 문제를 가장 먼저 보나요? 많은 친구들이 그저 학교나 학원 선생님들의 이제 말씀을 조언에 따라서 그냥
주시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중간 기말고사를 공부한다면 족보라고 하는 기출문제를 보죠. 그리고 뭐 우리가 사관학교든 뭐 수능이든 모든 시험에서 기출문제를 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시험이든 그것이 과거에 어떤 형태로 출제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갖고 출제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논술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총 5가지예요. 한 가지씩 이제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따라 하시면서 들어봐 주세요. 첫 번째는 바로 역대 기출문제. 예, 역대 기출문제고요. 두 번째, 모의논술 기출문제. 세 번째, 이 학교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논술 강평과 예시 답안이고요. 네 번째, 논술 가이드북. 학교에서 이제 논술 어떻게 공부하라고 발표를 해줘요.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논술 문제 푸세요라고 가르쳐 주시는 책이고요. 그리고 5번째로 논술 특강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요. 학교에서 각 학교마다 우리 학교 논술을 치는 학생 여러분들, 우리 학교 논술은 이렇게 출제하고요. 이렇게 채점하니까 이거에 맞춰서 공부하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특강 형식으로 강연회를 녹화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총 공부를 하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니까 역대 기출문제와 모의논술 기출문제는 이게 나는 이 대학에 지원할 건데? 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 학교 기출문제만 풀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른 학교들,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연세대, 고려대, 뭐 다른 대학교, 학교에 따라서 교수님들의 문제의식이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뿐만 아니라 그 외의 대학의 기출문제들도 풀어보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3, 4, 5번 바로 뭐였죠? 논술 강평 예시 답안, 그리고 논술 가이드북, 그리고 논술 특강 동영상까지 모두 다 지금 바로 확인하셔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각 대학들마다 가이드라인을 조금씩 제시해주면서 학생들에게 힌트를 좀 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잘 요령껏 얻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인문계 논술 공부법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강의를 들어볼까요? 네, 이제 기출문제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모두 다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출문제를 뽑으셔서 풀이에 들어가실 건데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제시문 독해일 것입니다. 제시문을 독해를 하는데 막 뽑아서 이제 읽었어요. 읽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들어오지도 않고 이해가 안 돼요. 이때 바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논술 문제가 결국에는 약간 어려운 언어 영역 비문학 지문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문학 지문을 처음 봤을 때 어땠을까요? 막막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뜨악하죠. 네. 그런데 논술 지문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보면은 너무나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내가 모르던, 이해하지 못하던 논술 지문을 조금씩 이해해 감으로써 나의 독해력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논술 지문도 비문학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독해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비문학 1, 2, 3 독해법. 이거는 뭐냐면요. 같이 운을 한번 띄워주시죠. 네. 1, 2, 3 하면서요. 1. 자, 1, 일단 끝까지 읽어본다. 2, 이해되는 부분만 단락별로 정리한다. 자, 3. 3, 3번 읽으면서 전체 글을 구조화한다. 처음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떠냐면요. 글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읽다가 도중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신에 일단 전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이 글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이후에는 아는 부분들만, 내가 파악한 부분들만 모아가지고 단락별로 정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글을 쭉 읽으면서 모든 부분을 세부적으로 다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조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논술 지문에서는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제시문 간의 구조화입니다. 제시문들이 예를 들어서 출제된다고 하면요, 어떤 쟁점이 되는 제시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입장으로 나
다 제시문이 서로 대비되는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또 나중에 라 제시문에서는 이거를 적용해 보세요라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와 같이 제시문에는 각자 나온 이유가 있고요. 각 문제에서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것들까지도 파악을 하실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어떻게 읽는지 아셨죠? 그럼 직접 뭐 해야 될까요? 써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글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글을 쓸 때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선 구조와 후 작성의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래요. 글을 이제 써야 되는데 문제를 읽고 쭉 써요.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 이 말 적어야지, 저 말 적어야지 하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내가 무슨 내용을 쓸 것이다, 이런 내용은 이렇게 주장을 펼쳐야지라고 미리 계획을 하고 쓰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쓰는지를 정한 것부터겠죠. 그래서 그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작업이 바로 개요 작성. 개요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발문 분석이 들어가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읽으면서 문제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조건들부터 빨리 파악해내세요. 제가 이걸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 제가 다니고 있는 연세대학교의 작년 기출문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시문 가와 나를 낭비의 관점에서 비교하고 두 입장을 모두 활용하여 제시문 다에 나타난 정신활동에 대한 이해방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세요라는 문제였는데요. 네. 이 지문을 보고 일반적인 학생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제시문 가나를 비교하고 그냥 제시문 다를 분석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문제 안에 담긴 수많은 조건들, 굉장히 조건들이 많이 숨어져 있거든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시문 가와 나를 낭비의 관점에서 비교한다. 여기에서는요, 첫 번째, 제시문 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말해봐. 두 번째, 제시문 나는 그러면 과연 무슨 주장을 펼치고 있지? 세 번째, 그럼 낭비의 관점이 무엇이지? 네 번째, 이제 이걸 토대로 비교해봐. 그럼 다섯 번째, 그럼 제시문 다에 나타난 정신활동에 대한 이해 방식은 과연 어떤 방식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그래, 오케이, 여기까지 이걸 토대로 비판적으로 분석해봐. 총 몇 가지 조건이었어요? 6가지 조건이 나왔죠. 이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적어야 할지, 논술 답안에 적어야 할지를 정하게 되면 개요는 저절로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연습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분량이 채워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내가 뭘 적어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쓰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논술 혼자서 연습을 하는 과정에, 쭉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가 말을 하고자 하는 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분량도 잘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뭐 가지고 다시 학습을 하시느냐? 바로 여기에서 말씀드렸죠. 세 번째, 바로 논술 강평과 예시 답안을 다시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이때 이런 말을 하기를 원하셨구나. 교수님들은 여기서 이런 논증을 펼칠 것을 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을 쓰고 나면은 반드시 첨삭을 하세요. 많은 친구들이 첨삭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생님한테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뭐 학원에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지금의 논술은 분명히 답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가 첨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발표한 이런 논술 강평 그리고 예시 답안을 가지고 나의 답안과 직접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교수님들이 원하신 그 답안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써보시는 겁니다. 최소 3번. 너무 저 이미 풀어봐서 내용 다 알고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래도
점점 주장이 명확한 글쓰기, 그리고 결론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계속 써보셔야 합니다. 제가 본 합격자들 중에서는 20번씩이나 써본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계속 써봐야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잘 드러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는요, 교수님들이 채점을 하실 때 이 학생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제시문가는 무엇이라 말한다.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어때요? 굉장히 주장이 선명하게 드러나죠? 이런 식의 글쓰기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강원 학생들이 후배들에게 전하는 인문계 논술 공부법까지 들어봤는데요. 1, 2, 3 독해법도 네, 아주 특별했고요. 참신했죠. 예, 인문계 논술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들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최진규 선생님과 공통된 부분도 많았는데요. 자, 올해 논술고사를 치르는 고3 수험생뿐만 아니라 예비 수험생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좋은 강의였습니다. 네, 최준계 선생님도 또 김광원 학생 인문계 논술 공부법도 함께 들었는데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김광원 공신의 인문계 논술 공부법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문계 논술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 저희가 좀 미리 받아봤습니다. 두 분의 특강을 들고 나니까 저도 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우선 네. 최준계 선생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논술, 인문계 논술 중에서도 수리가 통합되는 경우가 있다라고도 설명을 또 해주셨는데 수리문에 대한 좀 대비 전략이 있으면 좀 전해주시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수리 논술인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수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그 수학적인 공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해결한다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수학적인 개념, 그 개념이라는 거는요, 예를 들면 방정식 아니면은 확률과 통계라든지 부등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중학교에서 배운 그런 정도의 그 기본적인 개념, 이런 부분들이라도요, 어떤 문제 상황에서 정확하게 그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학생들한테 그 수리 논술을 풀어보라고 하면 처음부터 포기하고서 안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수리 논술은 일정한 답도 있긴 하지만은요, 그 과정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쓸 수 있는 부분까지 계속 써야 됩니다. 그래서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부분 점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수준까지 쓰면은 어느 정도 점수를 준다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꼭 이 부분은 크게 이제 부담 갖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는 선에서 가능하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수리 문학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던 학생들이라면은 좀 부담을 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를 잘 써 내려가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름방학, 여름 특강으로 산탄 준비한 인문계 논술 특강까지 주제로 알찬 강의 해주셨습니다. 최진규 선생님, 김광원 학생 오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생생한 진학 노하우를 담은 결정적 코치 책을 발간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책을 교보문고에서 순회 설명회도 열리는데요. 이번 주말입니다. 내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교보문고 잠실점에서, 그리고 일요일 오후 3시에는 강남점 교보문고에서 순회 설명회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관심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은 여름 특강 4탄 자연계 논술 주제로 특강이 이어집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next? TBS 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책에 길을 묻다 저자와의 대화가 방송됩니다. TBS 시민의 방송 TBS 라디오의 2012 가을 개편. 알찬 내용으로 만나는 TBS FM. 2012년 대선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열린 아침 송정혜입니다. 역윤동의 오늘. 우리 이웃의 살아가는 이야기와 꼭 필요한 생활 밀착형 정보를 전합니다. 오지의 좋은 사람들, 내실을 잡아라. 상쾌한 토요일 주말 나들이를 위한 필수 프로그램.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교통정보를 제공합니다. 생방송 토요 매거진. 새롭게 찾아가는 TBS EFM. 매일 아침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브라이언의 재치와 입담을 만날 수 있는 영화음악 프로그램 The Drive-In. 최신 시사정보 프로그램 디스모닝에서는 알렉스 젠슨이 균형 있는 시사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국내 유일의 인디음악 프로그램 인디 애프터눈. 유앤미블루 이승열의 진행으로 주말을 책임집니다. 2012 가을 시민의 방송 TBS 라디오와 함께하세요.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케이블 TV나 IPTV를 켜면 TBS TV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DMB에서 샵 러브 TBS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나 지하철 역산의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파 TV를 이용해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여성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건 어떤 일일까요?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결혼을 하고 출산하는 게 특별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극단 춤추는 허리는 이런 여성 장애인의 삶과 고민을 10년째 무대에 올리고 있는데요. 장애 여성 본인의 문제를 스스로 드러내서 관객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무대 위에서 전달하는 주제의식에 많이 공감해 주시고 또 의견도 얘기해 주시고 이런 관객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관객분들이 이제 장애를 가진 좀 다른 몸을 가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공연을 볼 준비가 이제 되어 있지 않나. 관객들이 자신의 얘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공감할 때 이들은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밌어요. 경기 같이 얘기하는 자리인 것 같으면 저는 관객을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서로 소통하는 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결심한 사람 목조류가 하는 큰 515 숭례문에 강으로 돌아오는 세계 자전거 도로가 너무 가까워. You know the bed feels
세상의 모든 시각,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 대체 누가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거지? 괜히 엄한 사람 잡지 말고 잘 알아보고 혼내.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엄한 사람 하면 매우 엄격하고 바른 사람을 뜻하므로 이 내용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엄한이 아니라 애매하다가 변형된 애먼을 써야 합니다. 애먼은 일의 결과가 억울하거나 엉뚱하게 느껴진다는 뜻으로 애먼 사람 하면 엉뚱하게 느껴지는 사람, 아무 잘못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아 억울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대체 누가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거지? 괜히 애먼 사람 잡지 말고 잘 알아보고 혼내.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역. 1900년 약 33제곱미터 규모의 남대문역으로 개장했다가 해방 이후인 1947년부터 지금의 서울역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돔 형태의 독특한 외관으로 1925년 문을 연 구 서울역사는 현재 사적 제284호로 지정됐는데요. 지난 2004년 새로운 민자 역사가 신축되면서부터는 문화역 서울 284라는 이름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역은 경부선과 경의선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인데요. 서울역을 출발해 도라산역에 이르는 경의선의 길이는 총 56km, 서울역에서 부산역을 잇는 경부선은 총 441.7km에 달합니다. 서울역의 승강장 수는 총 12개,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약 9만여 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올해로 개통 5주년을 맞은 공항철도,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공항철도의 이용객 수도 하루 평균 16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서울역, 지금까지 숫자로 보는 서울이었습니다. 분들이 모여서 시장을 이루게 되고요. 시장의 자체는 그 자체가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일요일날 이제 해화도가 성당에 있으니까 이제 모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친구들도 만나서 또 좋은 물건도 살 수 있고 그래서 이 문화가 그 자체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가서 살 수 없으니까 여기서 필리핀에 있는 물건들을 거의 다 여기서 준비해 놓거든요. 아 뭐야? 12월 31일 날 종료한다며 왜? 아날로그 방송 종료 지역마다 달라. 전국 동시 종료라면서요? 지역별 순차 종료일 모두 달라. 우리 지역은 종료일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그럼 잘 봐. 정부 지원 빨리 신청해야겠구나. TV 화면 자막 보이면 신청해. 콜센터 124 지금 바로 신청해. 야.
TBS